안녕하십니까. 공무원 면접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된 민진규라고 합니다. 7월 5일 지난 토요일 시험은 잘 치르셨습니까? 필기시험 1년 동안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면접은 8월 11일 합격자 발표 이후에 고민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희는 좀 일찍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이 과거에는 간단하게 평상시 준비한 내용들을 가지고 가서 말을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면접의 비중이 높아졌고 또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은 탈락하는 그런 사례도 많아서 미리 한 달 전부터 면접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와우 에듀에서 직접 시청이 가능하시고요. 관련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입니다. 여러 국방부 정보부대 정보분석관 출신이고요. 예비역 공군대입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시드니에서 MBA 졸업을 했고, 비즈니스 정보전략, 국가정보학, 총성 없는 정보전쟁, 국정원 합격 가이드북, 탐정 가이드북,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 산업보안학, 드론 조종사 자격증, 드론학 개론, 경비 현장에서의 보안, UAV, 무인기 일반, 국정원 논술 완전정복, 정보사회론 등 23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국정원 면접 합격 가이드북, 대통령 경호처 면접 합격 가이드북, 경찰 공무원 면접 합격 가이드북, 군무원 면접 합격 가이드북, 약 한 100여 권의 면접 관련 책을 저술을 했고요. 여러 기관들에서 국세청이라든지 국제사무처, 경찰청, 삼성전자, SK, 포스코, 한양대, 경희대, 한세대, 각종 공군, 비행단, 육군 사단, 각종 일반 기관들 이런 데 다니면서 지난 한 20여 년 동안 강의와 면접, 인사위원회 참여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기업이라든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각종 컨설팅 프로젝트도 상당히 많이 했었고요. 경영자문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여러 가지 경영 컨설팅 이런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잡지, 다양한 월간 중앙이라는 월간 인사관리 이런 부분들이 직원 기업에서 HRM, HRD라고 얘기하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방법들이라든지 직원의 역량 개발 이런 부분 관련된 이런 잡지에도 기고들도 많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월간 시큐리티, 에어포커스, 월간 CEO 이런 잡지라든지 각종 신문에 다양한 칼럼들을 기고를 했습니다. SBS 라디오라든지 포스코라든지 SK그룹, 신한은행, 사내방송에도 출연해서 여러 가지 기업에 관련된 얘기들을 인터뷰를 했었고요. 블룸버그라든지 로이터라든지 매경, 조선일보, 세계일보, 파이낸셜 뉴스, 아시아투데이, 일간스포츠 이런 다양한 수십 개 언론에 다양한 이슈에 관련돼서 인터뷰를 하고 칼럼을 기고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 나이 들면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50이 넘으면은 지천명이고 이런 여러 가지 40이 넘으면 불혹이고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지만은 그런 걸 떠나서 세상을 다양하게 살다 보면은 사람들의 성향도 파악하게 되고 조금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어느덧 나이가 좀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른들이 했던 얘기가 조금씩 느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양한 조직 생활을 하고 다양한 조직들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관련된 이론이라든지 경험들을 가르치고 자문하고 컨설팅하는 이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기업에서 직원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여를 하고 면접관으로 참여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직원을 누구를 승진시킬 것인지 뭐 이렇게 관련된 인사위원회도 참석하게 되고 또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라든지 정부기관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이 생기는 편입니다. 뭐 책도 많이 내고 강연 활동도 하다 보면은 많은 조직들에서 그런 기회를 많이 주고 또 요청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다양한 책들을 출간하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 20대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측면에서 많은 대학에 다니면서 강연을 하다 보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군무원 면접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오늘 강의할 내용이라든지 전반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강의할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목차는 강의 교재를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무원 면접 관련 책들이 시중에 뭐 일부 나와 있기는 하지만은 체계적으로 잘 정리된 책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 국가정보전략연구소에서 직렬별로 지금 군무원 면접책을 내고 있고 올해는 좀 대폭 또 업데이트해서 6월 30일부로 지금 46개 직렬에 대한 면접책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교재 목차를 좀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무원 채용시험의 방식이라든지 면접시험의 구성, 면접시험 대비 전략, 인적성 검사, 뭐 관련된 정신자세와 품행, 자소서 작성, 이런 부분들, 일부 과거에는 자소서가 면접관들에게 제공되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관련 질문들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아서 지금은 그런 상황들은 없습니다. 일정 그렇지만은 자소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꼭 작성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관련된 논쟁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면접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직무지식, 이미지 코칭과 모의 면접, 그 다음에 면접 수업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과제, 직업으로서 군무원의 선택 방법 이런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 교재는 46건입니다. 46건. 6월 30일부로 30일자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기와 관련된 직렬, 예를 들어서 군수니 간호니 차량이니 탄약이 어떤 영역이든 자기 관련된 부분, 실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면접책들은 군무원 면접책은 그 모든 직렬을 다 커버하다 보니까 실제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은 몇 페이지에 불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특수한 직렬들은 사실 면접책을 다 구매해서 봐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면접책이 너무 좀 복잡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가정보전략연구소에서 46개 직렬들을 가지고 개별 직렬에 맞는 그런 면접책을 구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이책으로는 판매를 할 수 없어 가지고 이북으로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뭐 교보문고라든지 S24 그다음에 알라딘 세 곳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좀 사서 보시면은 가격도 커피 한 잔 가격에 불과합니다. 뭐 지금 제가 작년에 이 책을 기획하면서 뭐 유명 커피점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는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책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뭐 도전을 했었고요. 뭐 그 사이에 벌써 유명 브랜드 아메리카노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책값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커피 한 잔 덜 마신다 생각하고 구매해 보시면은 종이책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자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 간호, 기상예보, 금속, 건축, 사이버, 그 다음에 뭐 사서, 백리, 물리분석, 방사선, 뭐 약무, 시설, 수사, 선체, 선거, 뭐 의공, 유도무기, 용접, 영양관리, 영상,
재활치료, 잠수, 뭐 해군, 공군, 육군, 해병대 모든 국방부 에서 채용하고 있는 46개 직렬에 관련된 책들은 전부 다 준비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화학 분석, 행정, 항해, 항공 지원, 항공 보기, 환경직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렬을 뭐 지원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46개 직렬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정해 봅니다. 책의 내용은 일반 면접책보다는 조금 더 풍성하게 담았습니다. 제가 수십 년, 20년 이상 면접 관련된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또 경험도 많고 또 일정하게 해외에서 저도 뭐 해외에서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해외 관련된 도서들도 읽어보고 이 내용들 이런 식으로 면접을 준비하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참고 도서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국에 좀 소개해야 되겠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면접의 구성과 의미입니다. 면접의 정의, 직무면접과 인성면접, 면접관의 숫자에 따른 면접의 종류, 구직자에게 면접이란, 구인자에게 면접이란, 군무원의 면접 절차, 면접시험 평정표, 여러 가지 답변 요령, 자기소개서, 면접 질문의 유형, 면접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들 이런 것들 면접에 관련된 기초적인 내용들이 1부에서 다뤄지고요. 2부에서는 인성면접입니다. 인성면접의 정의와 중요한 이유, 주요 질문들, 자기소개나 좌우명에 관련 질문들, 군무원의 정신자세, 복무자세,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경험형, 예의 품행, 성실성, 조직에 대한 열정, 인성면접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 바람직한 인성면접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 사실 인성이라는 게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타고나고 자기 몸에 배어 있는 걸 인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면접관들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 본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일정하게 직위에 올라갈 때까지 만난 사람도 있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약간 학교에서 배우는 건 아닌데 그냥 사람을 보는 눈이 생겼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100% 옳은 건 아니지만은 나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도는 충분히 수준에 올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접관들이 조금 더 사회생활을 좀 더 해보고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들이 또 어떤 특정한 자기 노력을 통해서 조직에서 노력을 통해서 특정한 직위까지 올라가 본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고 있다. 나름 객관적인 이런 쪽으로 믿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성면접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무면접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지원한 직렬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가, 그 일을 수행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대부분 실무자들이 보는 거죠. 사실상 예를 들어서 운전직인데 차량직이고 운전직인데 실제 자기가 운전을 못한다든지 차량 정비에 관련된 내용을 아무것도 모른다든지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상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경험이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이 직무면접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면접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게 3부입니다. 4부에서는 면접관의 성향입니다. 일부 면접관으로서 참여해 본 사람들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껄끄러운 내용이긴 하지만은 또 조직도 지원자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면은 지원자 입장에서도 조직을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좀 좋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제가 살았던 수십 년 전에는 기본적으로 직장을 선택할 때 그냥 어떻게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조직을 선택했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뭐 고생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어렵게 저희가 살았던 3, 40년 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군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할 때 나보다 먼저 이 조직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 현역 군인이라든지 군무원들, 선배들의 생각이라든지 얼굴 표정, 또 이 사람들의 어떤 질문의 의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그분들이 원하는 답변을 하는데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을 좀 포함을 시켰고요. 또 일정 부분 면접관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 책임감을 가지고 제대로 된 질문도 하고 답변에 대해서 성실하게 평가를 해서 정말 군 조직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자를 채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4부는 내용을 좀 구성해 봤습니다. 참고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부는 국방계획입니다.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군무원인데 그럼 국방부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 뭐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이 국방계획입니다. 국방혁신 4.0이라든지 뭐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든지 글로벌 국가의 군사력 비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군무원의 직무라든지 뭐 선택 기준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좀 상세하게 저희가 일반 텍스트가 아니라 구조로 잘 그려서 파워포인트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책을 사보시면은 야 정말 잘 샀다. 내용이 정말 잘 정리되어 있다. 이런 얘기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확신합니다. 군무원의 채용 방식입니다. 옛날에 지금도 공개 채용과 경력 채용을 하는 거죠. 일반 실질적으로 뭐 대학 졸업한 뭐 대학이든 중고등학교 학교를 졸업한 학생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인들을 대상으로 채용하는 공개 채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경험을 군대에서 일정 이상 복무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경력 채용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원한 그런 공개 채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방계획 2.0이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던 이 부분들을 가지고 뭐 우리가 저출산 여러분 얘기 많이 듣죠. 저출산 뭐 고령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는 거고 군대에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 숫자도 부족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군대를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고 또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뭐 군부대에 있는 치사를 하는 담치사나 운전이라든지 뭐 정비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현역 군인들이 했었는데 현역 군인들은 전투 업무에 보내고 그런 어떤 후방 지원 업무들은 거의 대부분들은 거의 군무원에게 좀 맡겼으면 좋겠다. 거의 미군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미군은 이미 현역들은 거의 다 전투 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는 후방 지원 업무 월급을 계산한다든지 군수품을 조달한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뭐 운전을 한다든지 모든 업무들 대부분들은 거의 다 군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미군처럼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국방계획 2.0이고요. 그래서 뭐 현역병을 줄인다든지 간부 비율을 확대한다든지 뭐 군무원의 숫자를 늘린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또 2022년도 윤석열 정부에서 국방혁신 4.0이라는 걸 또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일정하게 AI라든지 과학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또 갑자기 작년 12월에 12.3 비상계엄령을 발동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다시 올해 6월 3일부터 6월 4일이네요.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하고 6월 4일부터 이재명 정부가 지금 들어서서 지금 현재 국방에 대한 여러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민 장관이 뭐 처음으로 60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뭐 여러 가지 또 비상계엄령에 군대가 동원되다 보니까 관련 그 부대장들의 지금 재판도 진행 중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군에서 많은 해난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군무원은 앞으로 어쩔 수 없이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뭐 공군에서 비행단에 가면은 보안과장, 정보과장이 이렇게 해서 뭐 신임 소위나 중위들이 했었는데 지금은 군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비행단에서 군무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것처럼 과거에 현역 군인이 하고 있던 그런 중요한 보직들도 지금 군무원에 많이 개방하고 있고요. 또 군무원들 숫자를 계속 늘리지 않으면은 우리 군대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군무원을 계속 늘리는 정책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요. 뭐 그런 측면에서 군무원들은 과거에 단순 보조 업무에서 벗어나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무원의 미래는 밝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 시험은 직무 면접과 인성 면접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해서 면접을 직무 면접하고 다시 공간을 바꿔서 인성 면접한다든지 인성 면접 먼저 하고 직무 면접하는 그런 방식은 아닙니다. 한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면접관이 인성 질문도 하고 직무 질문도 하면서 한꺼번에 면접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전체 한 8개에서 9개 문항 정도를 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자기소개를 해봐라, 본인이 지원한 직렬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알고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행되는 직무 면접이죠.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8 내지 9개 정도의 문항들을 질문하고 거의 면접 시간이 10분에서 15분입니다. 한 달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10분, 15분 너무 짧죠. 짧기는 한데 은학 채용 인원도 많고 면접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주로 가르쳤던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뭐 하루 종일 하거나 아니면은 2회에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하는 뭐 이런 면접이 상당히 또 면접의 공간도 여러 번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는데 군무원 면접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단순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무원 면접을 통해서 군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그래서 그 다음 그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예의, 품행, 성실성 뭐 이런 부분들을 측정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군무원의 정신 자체, 뭐 현역 군인은 아니지만은 정말 군사 안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가 그 멸망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군인과 같은 현역 군인과 같이 국가 군사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그런 자세 이런 부분을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은 자기가 수행해야 될 직무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가 그런 어떤 경험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하는지 군대는 보고에서 시작해서 보고로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자기가 지시를 받고 또 지시를 복명복창하고 또 실제 보면은 현역들은 또 그 지시가 수행하고 나서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는 그런 과정들에서 자기의 생각과 알고 있는 경험들을 얼마나 잘 정확하게 표현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그 다음에 예의, 품행, 성실성, 뭐 그 상관에 대한 예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얼마만큼 또 일에 열심히 하는지 뭐 이런 것들 품행, 옷도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는 이런 품행, 머리도 단정하게 뭐 머리를 장발로 한다든지 뭐 귀걸이를 10개를 하거나 코걸이를 코에 뭐 이렇게 이런 링을 걸고 다닌다든지 이런 거는 그 용납되지 않는 거지 군대에서는. 뭐 옛날에는 군인들은 군복을 뭐 칼같이 각을 잡아서 다려서 입고 머리도 뭐 아주 깔끔하게 손질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도록 강요를 했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품행이 방정하고 또 옷도 깔끔하게 입고 예의도 바르고 절도 있게
행동하는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면접에 주로 측정한다 보시면 됩니다. 면접 시험의 평가 항목입니다. 조금 전에 열심히 제가 설명드렸죠. 5가지 항목인데 인성 적합성, 조직 적합성, 직무 적합성, 성장 가능성을 이렇게 봅니다. 군 조직의 일원으로서 일할 수 있을 만큼의 인성을 갖고 있는가. 그 다음에 조직에 일반 공무원 조직보다는 좀 더 타이트하고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강하게 요구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고 명령에 복종하고 잘 따를 수 있는 사람인가, 뭐 그런 조직 적합성. 직무 적합성은 특정한 업무에 필요한 그런 어떤 개인의 자질이라든지 성격이 좀 요구됩니다. 그런 직무에서 요구하는 성향들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직무 적합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입니다. 성장. 직무 수행에 대한 자세, 이런 거죠. 근데 지금 그 과거와 달리 4차 산업혁명이라서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기술, 로봇이라든지 뭐 관련된 많은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군사안보를 군대를 운영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전방에 가보면은 옛날엔 철책선을 용사들이 순찰을 돌고 이렇게 하면서 지켰었는데, 지금은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각종 감지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서 어느 철책선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상황실에 앉아서 파악하고 출동하는 그런 체제가 이미 많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도입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무원들도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어떤 트렌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들, 뭐 이런 것들이 성장 가능성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관리, 개발 능력, 자기개발 능력, 뭐 이런 부분도 묻습니다. 10년 후에 당신이 뭐가 되어 있을 것 같으냐? 20년 후에 어떤 삶을 살 것 같은가? 30년 후에 뭐 이런 유형의 질문들을 하는 것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현재보다 더 발전된 미래의 모습,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원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군무원 시험에서 합격해서 들어가면은 인생 끝나고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놀면서 인생 편안하게 살고 낚시도 다니고 게임도 열심히 하고 또 뭐 하죠? 게임하고 낚시하고 등산 가고 여행 다니고 뭐 그냥 인생 한번 즐겨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필요하긴 한데, 그런 데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잘 뽑지 않죠. 군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거의 뽑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있다 하더라도 그걸 너무 드러내면은 유리하지 않다 이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과 직무에 적합한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어느 조직이든 똑같습니다. 군무원뿐만 아니라 유능한 인재를, 조직에 적합한 사람, 우리 조직의 어떤 기업 문화, 코퍼레이트 컬처에 맞는 사람들을 뽑고, 또 우리 조직에서 업무를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다 원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면은 조직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일정하게 엄청나게 뭐 급여도 좀 많이 줘야 되겠죠. 뭐 5개국어를 동시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데 월급은 200만 원밖에 안 줍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월급 올 가능성이 거의 제로죠, 제로. 우리는 굉장히 아무리 뭐 세상이 뭐 얘기하기가 좀 뭐 하지만은 뭐 애국심만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 군인들에게 애국심만, 철저하게 희생정신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적절한 경제적 보상, 급여, 복리, 후생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만이 우수한 인재가 오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뭐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 일부 게임 회사들은 연봉 정말 많이 줍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주는데도 뭐 우수 인재가 안 온다 이런 얘기 할 정도인데, 군무원의 뭐 유능한 인재를 뭐
낮은 급여 갖고 무조건 다 뽑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한테 무조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라, 충성하라 이런 요구만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적절한 급여에 상응할 만큼의 적절한 수준의 인재 뭐 이런 걸 원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또 그런 사람들이 시험을 치고 면접장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용어에 기죽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적성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인적성 검사를 하고 대부분들이 사실 요즘 자기의 어떤 성향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맞는 직업도 선택하고 맞는 사람도 선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인적성 시험을 친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부적격자를 걸러내겠다 뭐 이런 의도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은 뭡니까? 직무적합성입니다. 준법성. 거의 군대도 매뉴얼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아주 철저하게 움직이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연성이 없긴 한데 일정하게 50만에 가까운 그런 어떤 대규모 병력들을 똑같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수십 년을 운영하려고 그러면은 규정이 철저하게 잘 만들어지고 그걸 또 지켜야 되는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준법성, 그 다음에 책임,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겠다는 그런 책임성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직무적합성입니다. 그걸 통과한 사람들은 또다시 조직에 적합한가? 세상은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영어 단어 외우고 뭐 혼자서 그냥 밥해 먹고 혼자서 그냥 좋은 일 하면서 살려고 그러면 산속에 들어가 살면 됩니다. 산속에 가서 동굴에 가서 그냥 혼자서 나물 캐먹고 벌뿌리 캐먹으면서 그냥 살면 됩니다. 사실 조직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직에 맞는 특히 일사불란한 명령체계에서 움직여야 되는 군 조직에 맞는가 이런 부분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협동성이라든지 지도성, 다른 사람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느냐, 리더십 같은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조직 적합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 가능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20대 대체적으로 중후반의 사람들이 여기서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새로운 기술이 새롭게 개발되고 또 새로운 무기도 도입하고 뭐 여러 가지 관련된 또 새로운 어떤 뭡니까 신세대 후배들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된다면은 내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고민도 하고 이러 보면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뭐 퇴근하고 나서 술 한잔 먹고 그냥 퍼지어 자고 또 주말에 열심히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게임하고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 관련된 자격증도 따고 또 개인의 소양에 필요한 그런 책도 읽고 뭐 이런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이 건면성과 자주성입니다. 건면성은 열심히 노력한다는 이런 의미고요. 자주성은 스스로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부모님이 너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대학 갔으면 좋겠다. 이런 학과를 가면은 취직하는 데 도움 된다. 이런 데 가서 이런 친구들하고 만나면 나한테 좋다. 거의 대부분을 코칭하면서 부모의 코치나 선생님의 코치를 받으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됐고 어떤 군무원으로서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어떤 조직에 소속된다면은 이제 모든 것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을 내리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주성입니다. 자주성.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마마보이라고 얘기하는데 마마걸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부모의 어떤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의사결정은 자기가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자주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자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이런 걸 자주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성적합성입니다.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타고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인상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인상이 좋다는 것은 그 사람의 얼굴이 편안하고
또 좋은 성격을 가졌을 것 같은 그런 어떤 표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20대도 아마 그동안에 20년 이상 살아오면서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만났던 친구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한테 잘해주더라. 이런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한테 못해주더라. 이런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격이 더럽더라. 이런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얼굴 생긴 있는 사람은 성격이 아주 좋더라. 뭐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경험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이 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편안하고 기분이 좋고 뭐 이런 정도의 좀 얼굴 표정을 갖고 있으면 좋습니다. 거의 뭐 50점 먹고 들어가는 거죠. 50점 먹고. 면접에서 똑같습니다. 그걸 갖추지 못했다면은 뭐 그래서 과거에 지금도 뭐 그런 경우가 많다고 제가 얘기는 듣는데, 뭐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은 대학 가기 전에 거의 뭐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 눈에 쌍꺼풀 수술한다든지 성형수술 일부 하는 뭐 이런 것들, 대학 졸업하면서 성형수술하는 뭐 면접에 좋은 평가 받기 위해서 한때도 유행했는데 지금도 한다고 그럽니다. 뭐 지금 그렇다고 제가 지금 공무원 면접 시험 준비하는데 성형수술하라 이렇게 조언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아무래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얼굴 표정이라든지 행태를 갖고 있으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만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적인 안정을 갖고 있는가,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가. 그래서 뭐 과거에 압박 면접하게 되면 얼굴이 갑자기 뻘겋게 된다든지 눈물을 흘린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서가 안정적이고 또 일정하게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면접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완전한 압박 면접은 아니지만은 좀 듣기 싫은 그런 또 질문도 할 수 있는 거고, 꼬리 질문을 통해서 또 지원자를 당황하게 만들어서 이 사람이 감정의 기복이 큰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판단하는 것이 면접관들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혹시나 조직에 들어와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 돌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게 사실 면접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국방행정 자체가 연속성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군사안보에 구멍이 뚫리거나 또 일정하게 업무가 중단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부정적인 인식이 국민으로 받는다는 거, 이런 것들도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인성, 적합성 이런 부분까지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직무 적합성, 조직 적합성, 성장 가능성, 인성 적합성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평가 항목들을 가지고 지원자가 우리 군무원, 군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인가, 들어와서 정말 잘 적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게 면접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군무원의 정신 자세와 품행입니다. 제가 군대 갈 때, 그럴 때는 뭐 옛날에는 애국심 있습니까? 뭐 애국심을 느낀 경험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도 뭐 이런 부분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군대는 사실 최후의 보루거든요. 최후의 보루. 아무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시류에 부응하고 시류를 잘 악용하는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사회가 아무리 뭐 혼란스럽더라도 군대만큼은 철저하게 명령 계통에 따라서 철저하게 정신 상태를 유지해야만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인과 군무원들은 정신 자세가 건전하고 완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국심과 조직에 대한 헌신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실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 중에서 어느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느냐. 중요한 개인 약속이 있는데 갑자기 퇴근하는데 상사가 업무를 맡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휴가 중인데 갑자기 부대에서 부대에 출근하라고 그러면 어떨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질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사실 면접이 애국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애국심을 측정할 수 있는 다른 질문들을 하는 거죠. 애국심 있습니까? 얘기하면은 애국심이 없다고 얘기할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면접을 예를 들어서 가서 1000사람에게 물어보면, 지원자에게 물어보면 1000명 모두 다 애국심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자친구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마 가족들하고 같이 지금 해외여행 가려고 인천공항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부대에서 중요한 일이 있다고 들어오라고 그런다. 어떻게 하겠는가? 정말 굉장히 고민스럽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지금 비행기 탑승하려고 그러는데 부대에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별로 중요한 일인 것 같지 않고 또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그 업무를 대신 해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상황인데 자기를 오라고 그런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아니면은 정말 진짜 중요한 일이라 자기가 안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들 약간 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을 주는 거죠. 난처한 상황들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본인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또 그런 선택에 대한 이유는 뭔지 합당한 이유인지 합리적인 이유인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애국심과 조직의 헌신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원자들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내가 준비했던 그런 어떤 상황들이 아니라 약간 다른 상황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면접관들이 듣고자 하는 답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질문을 하는 면접관이 듣고자 하는 답이 뭔지가 항상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들은 워딩 그대로를 열심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면접관이 듣고자 하는 답이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답을 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업무의 책임감과 전문 지식입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대통령 경호처도 면접 강의를 하고 가르치고 오래 했는데 하면은 자기 구역 책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구역은 누구에게 어떤 지시가 내려와도 그 구역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화장실을 간다든지 아무리 볼 일이 급해서 화장실을 가거나 아니면은 또 위에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명령을 내린다 해서 자기 구역을 비워두면은 뭡니까? 거기에서 침투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VIP가 대통령의 안위에 이상이 초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기 구역은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군사 안보도 똑같습니다. 철책선을 지키는 현역 군인들 뿐만 아니라 후방에서 지원 업무를 하는 군무원들도 자기의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과거에 공군에서 이렇게 항공기 전투기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나사를 하나를 제대로 조립을 안 했다든지 또 잘못된 엔진 오일을 넣었다든지 아니면은 또 밸브를 다른데 잘못 연결해 가지고 전투기가 추락하는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투기 한 대가 기본적으로 600억에서 1000억 정도 합니다. 자기 나사 하나 줘오지 않았는데 1000억짜리가 그냥 국가의 재산이 하늘에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가. 잘못하다가는 또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훈련시킨 조종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건 아주 단편적인 일인데 훨씬 더 큰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 특히 군대는 작은 실수 하나가 생명과
또 국가의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스스로 다 완벽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업무의 책임감,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전문 지식, 무기라든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그런 어떤 전문 지식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자세입니다. 개인과 사회 모두 다 필요합니다. 항상 안정적인 그런 어떤 평온한 정신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서 중요시하게 하는 가치들,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뭐 저도 굉장히 황당한 거죠. 과거에 군사정부, 독재 군사정부의 시절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정말 두려웠던 거죠. 두려웠던 거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유로 비상계엄령을 발동했다는 것 자체에서 분노를 또 느끼고요. 또 그 이후에서 그런 것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내놓은 말도 안 되는 변명거리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도 갖고, 뭐 이런 부분들, 사회 가치를 존중해 주는, 국민들은 평온한 삶을 유지하고 자신의 중요한 경제 활동이 침해받지 않는 뭐 그런 국가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의 잘못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군을 잘못 악용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또 당연히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 가치를 좀 존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해서 봉사한다는, 뭐 군대도 국방의 의무를 열심히 준수하고 희생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뭡니까? 여러분들이 받는 군무원과 현역들이 받는 모든 급여는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고,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시설과 장비도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를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에 대해서 봉사하고 사회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자세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품행이 방정하고 모범적인 시민인지 국민인지 이런 부분을 보는 거고요. 건전한 정신과 풍부한 소양, 정직한 행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게 군무원의 면접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은 일정하게 면접관들은 이런 재능과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찾는 그런 정도의 기준을 갖고 있고, 그 정도 볼 수 있는 눈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일정하게 내 속마음을 숨기고 속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얼굴 표정에서, 목소리 톤에서 그런 부분은 거의 다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진심으로 들릴 수 있도록, 본인들이 하는 답변이 진심으로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합격에는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강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2강 강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 이어서 2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내용이 좀 긴 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반적인 군무원 면접 전체에 대한 빅픽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강의를 2개로 나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강 첫 번째는 자소서입니다. 자소서. 애기들이 많습니다. 자소서. 뭐 일부 학원이나 일부 면접 하시는 분들은 자소서 다 쓸데없는 짓이다, 자소서 할 필요 없다,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고, 과거에는 자소서를 가지고 면접관들이 질문을 했지만은 지금은 자소서를 가지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자소서는 면접관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소서를 쓰면은 본인들이 나중에 배속받는 부대의 인사 담당자에게 자소서가 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 승진을 하거나 조직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때 본인들이 면접을 하기 위해서 제출한 자소서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 이런 용도로 쓰게 됩니다. 물론 일정하게 특정한 이슈가 있는 그런 어떤 지원자라면은
면접관들이 자소서 내용에 대해서 일부 문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만 특별하게 제공되는 게 자소서입니다. 그래서 자소서 절대 쓰지 마라. 자소서 첨삭한다고 면접 가르치는 사람들 다 구라다. 뭐 이런 얘기 하는 데들도 적지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소서를 쓰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면접을 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것이 자소서 한번 써봐라 이런 얘기를 꼭 합니다. 특히 뭐 저희가 오래 가르쳤던 국정원이나 대통령 경호처 뭐 이런 직렬들은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접관들이 자소서 보면서 질문도 하고요. 또 자소서를 잘못 썼을 때는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은 자소서 쓰는데 한 달에서 2달 정도 시간을 들여서 자소서를 작성하고 첨삭을 받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소서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군무원 자소서 항목은 크게 4가지입니다. 가정 및 성장 환경, 그 다음에 성장 과정입니다. 성장 과정, 학교 생활, 동아리 활동, 학생의 경험, 봉사 활동, 뭐 이런 게 성장 과정입니다. 성장 과정. 그 다음에 자아 표현입니다. 성과, 국가관, 안보관, 좌우명, 인생관, 가치관 이런 부분들이 자아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지원 동기 및 비전과 포부입니다. 거의 모든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거의 모든 내용이. 왜 당신은 군무원을 지원했느냐. 군무원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역량들을 갖고 있는가. 앞으로 군무원은 어떤 자세로 군대에서 근무하려고 하는가. 이런 내용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만 깔끔하게 잘 써봐도 사실상 면접은 뭐 절반은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절반 정도는 준비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당합니다. 가정 및 성장 환경,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부모와 형제 자매, 조부모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조부모라든지 부모, 형제 자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부모의 직업, 뭐 공무원인 아버지, 뭐 어머니, 또 군인이신 아버지를 따라서 뭐 어떻게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형제 자매와의 관계, 뭐 외동아들로 태어났다든지 외동딸로 태어났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형제가 많은 집에서 성장했다든지 이런 것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부는 유치원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유치원 정도는 어린이집까지 써야 돼. 뭐 그까지 쓰실 필요 없습니다. 초등학교도 뭐 아주 특이한 경험이 있으면 쓰는 거고, 뭐 중고등학교, 특히 뭐 고등학교나 대학교 생활 같은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정하게 사회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경험한 것들은 죽을 때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학에서의 생활, 친구 관계, 친구가 많다든지 친구가 거의 없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가정 및 성장 환경이 사실상은 개인의 기본적인 어떤 얼굴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내용들을 주로 쓰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쓰는 겁니다. 할아버지, 뭐 할머니 아니면 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런 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받고 자랐는지, 또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떻게 생활하는 것을 보고 자랐는지, 또 형제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아니면 친인척 간의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교류를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가정 및 성장 환경입니다. 뭐 또 일정하게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뭐 이혼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독립심과 뭐 이런 걸 키워왔는지 다 좋습니다. 뭐 과거처럼 뭐 펜부, 펜모서라, 조선 가정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 살아왔는지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숨길 필요도 없고 거짓말해서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써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성장 과정입니다. 성장 과정.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쓰라고 그러니까 뭐 중구난방이에요. 중구난방. 너무 다양한 거죠. 이래서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온 것들은 뭡니까?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모든 과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특이할 만한 경험이 있는 그런 어떤 학교 생활,
이런 부분을 하나 정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 저는 동아리 활동 안 했습니다.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되는 겁니다. 동아리 활동을 했으면 특이한 경험들,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품성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 그런 어떤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학생의 경험. 학생회도 뭐 가입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가입 안 했을 수도 있고 학생회 간부로 활동했을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 될 만한 내용을 쓰는 겁니다. 학생회에 대해서 나는 반대해서 절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본인한테 불리하거나 나쁜 평판을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쓸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 도움이 되는 학생회 활동,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 뭐 이런 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이렇게 보면은 거의 우리 대학교 갈 때 생활 기록 보면 생기부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걸 쓰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활동 시간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남아서 청소도 좀 몇 시간 하고요. 제가 지금 가장 많이 본 거는 뭐라고 그럽니까? 서울 같으면 지하철역에서 그 표검사하거나 뭐 사람들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그 보조하거나 이렇게 하는 중고등학생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뭐 이게 봉사활동이라 보기는 좀 뭐하죠? 대학 가는데 뭐 쓸 수는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정상적인 봉사활동이라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면 시험 치고 아직 면접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봉사활동 해도 됩니다. 주변에 가까운 양로원이라든지 고아원이라든지 어떤 특정하게 본인들이 좀 육체적으로 노력하거나 뭐 이래 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봉사활동 좀 하시면 됩니다. 저도 많이 그렇게 조언합니다. 갑자기 뭐 일정하게 또 헌혈을 해보거나 뭐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봉사활동 한 게 굉장히 가치가 있고 고등학교 때나 지금 하는 거는 가치가 없고 이런 건 없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면접에 가기 전에 해본 봉사활동이면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8월 11일까지 아직까지 한 달 남아 있습니다. 한 달 동안에 다양한 도움이 필요한 데 가서 봉사활동 해보고 거기서 느낀 점들 이런 것들을 쓰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뭐 이런 부분들 쭉 정리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국가관, 안보관, 좌우명, 인생관,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걸 보는 데는 도움이 되거든요. 인생관, 나는 인생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 뭐 영화라고 생각한다, 드라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는 뭐 국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국가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리 평화를 강조하다가 군대를 해산하면 망한 나라가 많다. 그래서 안보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평상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안보관들, 그 다음에 좌우명, 좌우명 제가 학생들한테 들은 좌우명들 중에 영화처럼 살자 뭐 이런 좌우명도 있고요. 또 뭐라고 그런 좌우명이 있는 것 같은데 즐기며 살자, 또 세상에 공짜는 없다 뭐 이런 좌우명을 제가 학생들한테 다양하게 참 많이 듣는 편인데 좌우명이 그 사람의 어떤 정신 상태, 인생 살아온 경험, 역정, 또 앞으로 살아갈 행로 이런 걸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좌우명도 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신중하게. 좀 옛날에 제가 자랄 때 같은 경우에는 3, 40년, 50년 전에는요. 거의 집집마다 좌우명 하나씩은 다 붙어 있었습니다. 가훈이라는 거 이런 것들, 가훈. 집에 가면 좌우명이 아니고 가훈 정도는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액자에다 거실에 가면은 이런 거 다 붙어 있습니다. 조폭처럼 착하게 살자 이런 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집집마다 명예, 헌신, 봉사, 가만사성 이런 거 오만 거 다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은
거의 가훈이 있는 집이 없는 것 같아요. 가훈이 없고 또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조사를 해봐도 집에 가훈을 있는 학생이 거의 없어요. 가훈이 있는 학생도 없고 또 가훈이 있다고 들어본 학생도 거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조금 좀 한심하죠. 제가 봤을 때는 좀 한심합니다. 아무래도 집안이 어떤 가정이 유지되고 이 어떤 철학, 부모가 자식 간의 관계, 사회를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관점, 인생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가훈인데 이런 게 없는 게 좀 안타깝죠. 안타깝고 옛날에는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이라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가훈 정도는 좀 걸어놓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IMF 터지고 세상이 개판이 되다 보니까 뭐 이런 가훈이 거의 IMF 이후에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어쨌든 좌우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좌우명. 자기가 앞으로 평생에 남아있는 기간,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은 살아있는 기간 동안만큼은 뭔가에 지키고자 하는, 가치, 이런 게 좌우명입니다. 이런 것들 정도는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갖고 있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는 좌우명도 하나 찾아내면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봉사활동도 지금까지 안 하고 뭐 25년, 26년 살아와서 상관없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바쁘게 살고 뭐 살다 보면은 뭐 그런 거 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군무원으로서 하나 봉사를 하고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의 세금을 받겠다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한 번쯤은 면접 가기 전에 내가 봉사활동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지원 동기 및 비전과 포부. 왜 지원했습니까? 군무원에서. 일반 민간에도 일자리가 많은데 왜 지원했는지, 또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갑자기 군무원을 지원했으면 왜 직장을 그만두었는지, 군무원을 지원한 이유, 동기 이런 부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 그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얼굴 보면은 여러분들은 비슷비슷할지 모르지만 면접관들 좀 사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 친구가 뭐 대학 졸업하고 약간의 틈이 있다, 뭐 기간이 몇 년 정도 있다, 이렇고 또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 이러면은 다른 경험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직장을 다녔거나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뭐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 보니까 그런 질문들을 좀 하는 거거든요. 또 특히 군무원은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까 뭐 30대 중반, 40대 중반, 40대 중반들도 있고 뭐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더 많은 나이 드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르쳐 본 군무원 지원자 중에는 46이 제일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46 정도?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면 당연히 묻는 거죠. 아니, 갑자기 왜 46이 돼서, 민간에서 살지 않고, 군대에 들어와서 생활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안 묻는 게 이상한 거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 동기, 그 다음 비전과 포부, 뭐, 46세 군무원이 돼서 군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는 거기는 9급이나 뭐 예를 들면은 7급으로 들어와서 뭐 예를 들면 9급으로 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9급으로 들어와서 14년 정도 근무할 수 있는데 14년 근무할 동안에 도대체 뭘 원하느냐, 뭘 하고 싶으냐, 이런 게 비전, 포부 이걸 묻는 거죠. 그냥 제가 뭐 노년에 나이가 들어서 민간에서 쓸모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군무원 와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다가 정년퇴직하고 뭐 시골에 가서 농사 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뽑겠죠. 절대 안 뽑습니다. 자기가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려는 어떤 자세도 있어야 되고 꿈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나이 들었다 해서 이 사람 여기서 취직 못하고 군무원을 합격 안 시켜주면 또 나가서 백수로 놀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뽑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면접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입니다. 옛날에는 이 칸 주면 여기서 글자를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글자 수가 내 마음대로 늘어날 수 있는데, 글자를 크게 쓰면은 몇 자 안 들어가고 작게 쓰면은 개미처럼 작게 쓰면은 글자가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런 애 있는데, 지금은 인터넷에 입력하고 320자 이하입니다. 320자. 그 내에서 써야 되고, 면접관에 제공되지 않지만 준비에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옛날에는 진실만을 충실하게 작성하였음을 고지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설명하게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에 입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동기나 비전, 포부, 좀 차별화되는 점을 쓰면 좋고요. 10년 후에 자신의 미래 모습과 자기 개발, 이런 내용 하면 다 좋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는 꼭 좀 쓰시는 게 좋습니다. 누구에게 당연히 뭐 가정을 통해서 저희도 첨삭을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첨삭을 받으면 땡큐고요. 제일 좋습니다. 베스트죠, 베스트. 첨삭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의 관점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얘기했으면 좋겠고 이런 포인트는 굉장히 좋다.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자소 첨삭을 굉장히 정말 많이 해봤는데요. 수십 년 동안 20년 이상 열심히 많이 해봤는데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자기가 자랑스러워하고 좋은 경험이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면접관이 봤을 때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거나 뭐 이렇게 군무원으로 근무하는데 크게 도움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별거 아닌 경험이라고 생각했는데 면접관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군무원으로 생활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경험일 수 있다. 그런 경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걸 찾아내야 돼요. 그런 걸 찾아내야 돼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의미가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 얘기 드리는 거 그렇습니다. 면접관이 듣고자 하는 답이 뭔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렇다 해서 거짓말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짓말은 사실 친구들하고 모임을 하는데 자기는 뭡니까 크게 뭐 주도한 본 경험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친구들하고 뭐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친구들하고 항상 모이면은 제가 좀 열심히 주도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리더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땡큐죠. 좋습니다. 뭐 약간의 좀 세련되게 표현하는 거죠. 저는 항상 강력하게 리더십을 갖고 친구들하고 모임을 잘 추진하고 좋은 성과를 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약간 구라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약간의 세련되게 표현하면은 좋습니다. 근데 저는 뭐 친구들하고 모임에서 뭐 거의 대부분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은 뭐 사실상 뽑지 않죠.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세련된 표현은 허용됩니다. 구라를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세련된 표현은 허용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찾고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면접관이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내고 좀 더 세련되게 표현들을 하는 훈련들을 하게 되면 면접에 가서 진짜 질문에 답변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소서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만 1시간 다시 특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소서 작성하는 방법이 강의 내용에 아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접 예상 질문과 답변입니다. 면접이 어떤 질문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뻔한 얘기입니다. 뻔한 얘기. 군무원 면접들, 10문항 이내가 나오는데, 뭐, 자기소개를 해보시오. 지원 동기가 뭡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자격증이 있습니까? 지원하는 직무가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관련된, 전문 지식은 보유하고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전문 어떤 현상들이나 용어들 이런 것들 질문 뻔합니다. 그리고 뭐 군무원과 현역 간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상관이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 따를 것입니까? 뭐 어떤 특정 상황, 뭐 갑자기 휴가 갔는데 회사에서 복귀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부대에서 복귀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상사가 갑자기 업무 지시를 내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정도의 문항들이 나옵니다. 그렇다 해서 100% 문제가 나오지 않으니까 최소한 한 50문항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자기가 답을 한 30초 이내로 해야 됩니다. 30초 이내. 남북 관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좋은지 이유를 설명해야 되는 거죠. 왜 좋은지. 당신은 상관이 부당한 지시를 내리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뭘 잘못됐는지 설명을 내려야 되는 거죠. 설명을. 그죠? 그래서 최소한 단답식이 아니라 답변은 한 30초 내외, 1분은 깁니다. 자기소개는 1분 해도 땡큐 상관없는데 나머지는 30초 내에 답변을 하게 되면 면접관이 꼬리 질문하거나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변을 너무 길게 하면 안 됩니다. 뭐 길어도 한 40초 냅니다. 1분까지 가면 안 됩니다. 뭐 자기가 장스럽게 연설하라고 면접 온 게 아니거든요. 면접관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포인트만 잡아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은 잘하지만은 말이 논리적인지 체계적으로 잘하는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문장을 글로 써보면은 내가 앞에 한 말 또 했네, 반복했네, 이렇게 또 알 수도 있고요. 내가 조금 이 문장을 좀 따르거나 순서를 좀 바꾸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 보이겠네,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올 만한 그런 질문들 50개 정도만 찾아가지고 자기가 답변을 써보는 거예요. 계속 답변을 써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 가르쳐 보면서 거의 벗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뭐 본인들도 스스로 기존의 기출문제, 예상문제 찾고 또 다른 사람들이 고민했던 내용들을 보면서 자기가 그 문제를 줄이고 뭐 허황된 질문도 만들어 놨다가 한 100개 정도 만들었다가 50개 버리고 진짜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은 그런 거 50개 정도 찾아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지휘관의 의도를 파악하는 지원자 000-327번입니다. 군조직은 철저한 상명하복의 계보사입니다. 이러한 수직적 조직 구조에서 지휘관의 의도를 쭉 얘기했는데 보니까 부대 평가 훈련에서 뭐 하고 백령생활의 명신 규정에 상벌점 부과해서 잘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족이라는 거죠. 사족. 자기 소개하는데 늘 필요가 없는 사족에 불과하다.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첨삭을 하기도 하고요. 뭐 군무원의 덕목, 군무원과 군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군무원으로서의 복무 자세, 이런 군무원이 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공직자의 자세, 뭐 요즘 뭡니까? AI, 뭐 전산화,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직원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4차 산업혁명 기술도 로봇이 도입되면은 본인들이 뭐 직무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었으면은 운전을 하는데 뭐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입되면 없어질 수가 있고, 차량 정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든 군부대 차량이 전기 자동차로 도입되면 정비 업무가 거의 대부분이 사라지는 거죠. 배터리만 교체하는 업무가 되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업무가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든지 특정한 어떤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없어질 수도 있고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기계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거는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요구합니다. 많이 요구하는 게 가능하면은 100문제 정도의 문항을 찾아가서 본인들이 머리에 고민해 보면은 여기를 빠져나갈 일은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제 책에도 거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질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사한 질문들도 많고요. 그 내용들 중에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질문들을 100개를 뽑아 가지고 답을 만들어서 붙여보는 거고, 또 일정하게 걸으면서 연습을 하게 되면 줄여나갑니다. 50개도 마찬가지입니다. 50개를 전부 외워서 면접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면접장에. 50개를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리고 외워간들 갑자기 면접관이 질문하면 내가 머릿속에 갑자기 허둥대서 외운 게 다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00개 정도를 준비를 해가지고 이걸 50개를 줄이고, 그러고 나서 외운 거는 뭡니까? 내가 너무 열심히 외워가지고 완전히 녹음기 틀듯이 잘 나올 수 있을 만큼 내가 숙달이 돼 있어요. 이러면은 또 줄입니다. 30개로 줄이고 20개로 줄이고, 진짜 내가 10개 정도는 딱 가지고 와서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자연스럽게 내가 잘 할 수 있다, 이런 정도 10개 정도만 딱 갖고 가면은 거의 합격합니다. 거의 합격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 본 학생들, 군무원 면접생들도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거의 합격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래 질문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쓰는 거 싫어합니다. 저는 그냥 말로 연습하면서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꼭 이렇게 정리해서 다 정리해보고 순서도 바꾸고 첨삭도 받아보고 이래 해가지고 딱 요약돼서 함축적으로 잘 문장들을 만들어서 반복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막 줄치면서 외우면은 머리에 안 들어갑니다.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추천하는 게 이걸 좀 프린트 해가지고 줄로 치면서 한 번씩 시간 날 때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마시고 산책하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길에 산책하면서 자기가 사서 이거 보면서 또 외우고 연습해보고 또 들고 외우고 연습하고 이러면은 진짜 머리 오래 남습니다. 저도 뭐 많은 부분들을 그렇게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일만 하면은 저도 머리가 나빠가지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프린트 하거나 갖고 산책을 많이 합니다. 산책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면은 기억 오래 갑니다. 기억 오래 가요. 그리고 특히 이거 지금 면접은 단기전이거든. 단기전요. 내가 1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길어야 한 달, 짧으면 2주 만에 끝내야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기전에서는 특히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연습하면서 모의 면접 연습하고 실습하고 그다음에 내가 좀 걸어 다니면서 막 공원에 가서 프린트해 가서 읽고 또 연습하고 또 보고 또 연습하고 이런 걸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직무지식입니다. 아무리 인간성이 좋아요. 아무리 인간성이 좋은데 운전을 할 사람을 뽑는데 운전을 못해요. 운전면허증이 장롱면허예요. 장롱면허. 이러면 잘 안 뽑겠죠. 사실은. 전산에 관련된데 컴퓨터에 대해서 내가 해본 건 프로그램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인터넷 검색만 해봤어요. 운 좋게 시험 문제, 시험은 필기는 잘 쳐서 합격했어요. 이런 사람 면접에서 골라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자기가 지원한 직렬의 직무가 뭔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지, 중요한 용어라든지 관련된 업계의 이슈, 트렌드 이런 거는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 조직에 대한 이해도, 그죠? 그 다음에 지원 직무에 대한 전문성, 뭐 기사라든지 기능사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저 자격증이 있으면은 또 이게 관련돼서 뭡니까? 대학에서 전공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전산학과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전산학과. 컴퓨터공학과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러면은 뭐 땡큐 베리 마치죠. 땡큐 베리 마치. 지원 직무에 관련된 경험들, 무슨 프로젝트를 해봤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경험들, 관련된 알바를 해봤거나 아르바이트를 이런 거 있으면 좋습니다. 직무 수행에 유리한 성격들, 굉장히 성실하고 끈기가 요구하는 그런 직무도 있고요. 참신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그런 직무도 있고요. 눈썰미가 좋은 관찰력이 뛰어난 그런 능력이 필요한 직무도 있습니다. 모든 직무가 동일한 능력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사정보 제가 많이 가르쳤던 뭐 군사정보 이런 부분들은 뭐 저도 정보 관련 업무를 35년 했는데 뭐 우리가 주로 얘기하는 거는 관찰력과 기억력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수천 명을 수백 명을 약간 좀 구라를 좀 못하면요. 구라를 못하면 수천 명을 봐도 그 사람의 얼굴을 다 기억하고 10년, 20년에 전에 본 사람 얼굴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차이점 한 두 달, 세 달, 1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 갑자기 얼굴에 살이 찐는지 살이 좀 빠졌는지 여자분이면은 쌍꺼풀이 없었는데 쌍꺼풀 수술을 한 건지, 뭐 턱을 좀 깎았다든지, 뭐 강대뼈를 좀 깎았다든지, 갑자기 뭡니까, 없던 반지를 끼고 왔다든지, 뭐 귀걸이를 하고 왔다든지, 뭐 이런 것들 차이를 좀 찾아냅니다. 잘 찾아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결혼을 했는지, 어떤 신상 변화가 일어났는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맞게 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훈련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군사정보는 정말 작은 차이점, 관찰력과 기억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능력이 있다. 군사정보를 하는 학생이라면 분석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러면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원한 직무 수행에 유리한 성격이 있는지, 지원 직무 수행을 위한 자세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직무 적합성입니다. 직무 적합성. 그래서 이런 직무 지식에 관련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기초 자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기초 자료 조사. 그래서 우리가 뭐 군사 정보 같으면 제가 국가정보학 책을 다시 한번 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시오.
그리고 중요한 시험 문제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은 관련 내용도 전부 다 공부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산이나 사이버, 뭐 기계, 뭐 이런 항공 이런 쪽에 관련된 사람들은 자기가 기능사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준비했던 책들 그걸 다 끄집어내서 중요한 단어라든지 중요한 수식이나 중요한 이론들 반드시 외우라고 그럽니다. 베르누이의 법칙 같은 거, 연력학 법칙이나 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외우라고 그럽니다. 반드시 외워서 가야 됩니다. 요즘 뭐 빅데이터라든지 뭐 AI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뭐 챗GPT라든지 요즘 트렌드 같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정리해서 30초 내외 설명할 수 있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는 꼭 외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관련된 전문 용어, 그 업계의 트렌드, 관련된 전문 이론, 수식들 이런 거는 반드시 알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학 때 공부했던 그 전공책들 좀 끄집어 온다든지 필기시험 준비했을 때 공부했던 책들 그 다음에 기사나 기능사를 준비했을 때 공부했던 책들을 좀 꺼내서 중요한 키워드 그 다음에 기존의 기출문제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30초 이내로 빠르게 답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무 면접에서는요. 많은 내용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내용을 요구를 하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최소한 자기가 지원한 직렬에 관련된 이론이라든지 전문 용어는 누구에게나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사실상은 필요 없는 사람이죠. 필요 없는 사람. 필기시험은 잘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이 정확하게 답을 알고 찍었는지 그냥 겐똘에서 연필 굴려서 찍었는데 맞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뭐 이렇게 찍다 보면 빗속을 피하듯이 정답을 피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제 경험은 아니고요.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초 자료를 좀 자료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질문별로 답변을 찾아내서 보완하고 아주 요약해서 30초 내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프라인 점검을 저희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가 끝나고 나서 일정한 시점에 오프라인에 모아놓고 그동안에 연습했던 답변들이 적절한지 어떤 부분을 좀 줄였으면 좋겠는지 질문과 포인트가 정확하게 맞는지 그리고 또 연습한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는지 녹음기 틀듯이 나오면 안 됩니다. 딱 알아요. 면접관이 이 사람은 외운 거 녹음기 트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좋은 점수 안 줍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평상시 갖고 있던 생각 갖고 있던 지식들을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생각해야만이 좋은 점수를 줍니다. 녹음기 틀듯이 하면 안 됩니다. 녹음기 틀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우리가 골프는 아니지만 어쨌든 원포인트 레슨이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딱 그 작은 미세한 차이들을 잡아서 교정해 주면은 아주 실력이 급격하게 딱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면접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열심히 한번 가르쳐 드리려고 모으려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답변이 적절한지 분량이 맞는지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지 뭐 이런 전반적인 거 태도 제스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마지막으로 최종 리허설 연습도 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와 확신을 가지고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면접장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지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코칭입니다. 이미지 코칭과 모의 면접의 허와실입니다. 허와실이라는 것은 뭡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잘못 이해한 부분들도 많다. 이런 얘기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그 대부분의 면접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형식적이었거든요. 통과 의뢰로. 혹시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사진만 봤으니 반명하면 얼굴 사진만 봤으니까 이 사람이 키가 얼마인지 진짜 사진이 얼굴이 포토샵으로 한 건지 진짜 이 사람 그 사진하고 얼굴하고 실물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거 보려고 또 건강한지 뭐 이런 거 보려고 면접장 불렀다 이런 인식이 강했습니다. 한 40년 전에는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뭡니까? 필기시험보다 면접이 더 중요한 그런 기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면접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지 코칭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류의 수업을 하는 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복장과 두발 뭐 어떻게 해라. 걸음걸이, 인사방법, 근데 걷는 거 가르치고, 인사하는 거 열심히 가르치고, 뭐 이런 것만 열심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시간에, 면접 자세를 다 배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목소리도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다. 그래서 발성 연습 좀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뭐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습니다. 뭐 다 틀리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자신에 맞는 복장과 두발을 하면 됩니다. 뭐 무조건 단정하게 머리를 뭐 깎아야 되고 뭐 짧은 머리 저처럼 이렇게 짧게 깎고 뭐 이렇게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뭐 남자가 파마하고 이렇게 갈 수는 없고 염색 빨간 물 들이거나 노란 물 들이가지고 면접장 갈 수는 없는 거죠. 군대도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입니다. 보수적인 조직인데 빨간 머리를 해가고 간다든지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고 뭐 귀걸이를 한다든지 코걸이를 책에 달고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입술에 이렇게 링 하나 받고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자신에 맞는 복장과 두발을 하면 됩니다. 걸음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도 있게 뭐 이렇게 뭐 행진하듯이 걸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걸으면 돼요. 자연스럽게요. 로봇처럼 걷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걸으면 됩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면접관들이 뭐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이래서 점수를 깎아야 되다 이렇게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뭐 어디에서 어느 구석에선가 어느 회사는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뭐 모델들을 뽑으면 하겠죠.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인사나 면접 태도는 공손하면 됩니다. 그냥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금방지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좀 편안하게 인사하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것들 너무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자신감이 충만한 말투나 태도입니다. 그냥 뭐 단아까도 중요합니다. 단아까도 중요한데 목소리도 사실 단기적으로 발성 연습해서 목소리 못 바꿉니다. 25년, 26년을 가져온 목소리가 어떻게 일주일, 2주 만에 바뀝니까? 그럴 가능성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 없고 그런 거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해왔던 가져온 목소리를 그냥 열심히 좀 얘기하는데 우리도 목소리 톤을 들어보면 알거든요. 이 사람이 확신을 차서 하는 대답인지 그냥 자기가 꾸며내는 대답인지 거의 들어보면 알아요. 목소리 들어보면은 눈 감고도 이 사람 목소리만 들으면 이 사람의 심리 상태라든지 거의 말의 내용, 진실성, 성실성 이런 거의 다 나와요. 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최소 군대에서 한 20년, 뭐 15년, 20년 이상 근무한 면접관들 또 군무원으로서 또 오래 근무해서 일정한 직위를 가지고 면접관 나오신 분 정도면은 거의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감, 좀 약간 목소리 톤을 0.5 옥타브 정도, 1옥타브 정도 올리면 안 되고요. 0.5 옥타브 정도 올려서 확신에 찬 목소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로만 얘기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말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너무 단아까 이랬는데요, 저랬는데요, 이 정도가 아닌 정도면 큰 무난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 이 정도면은 크게 문제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미지 코칭에 매몰되고 이미지 코칭만 잘하면은 합격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얘기 믿을 필요 없습니다. 믿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거의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모의 면접입니다. 입실부터 퇴실까지 면접 동선이 중요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음걸이처럼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뭐 걸어오다가 넘어졌다든지 이 사람 넘어져서 이 감점에서 불합격했다.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니 넘어졌는데 뭐 너무 당황해하고 다리 넘어졌는데 이 사람 떨어뜨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고 그냥 동선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가면 됩니다. 편안하게. 비디오 촬영으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뭐 그렇게 안 해도 보면은 서로가 서로 봐주면서 친구 간에도 내가 그걸 보고도 내 문제가 뭔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뭐 꼭 비디오 촬영 안 해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전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것이 꼭 효과적이다. 반드시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모의 면접 여러 번 해보면은 자신감을 가지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모의 면접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면접 동선보다는 이동하는 자세, 딱 자신감을 가지고 걷는 자세, 비디오 촬영보다는 코칭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계속 당신은 말할 때마다 고개가 옆으로 약간 빼딱하게 넘어가는데 좀 신경 써갖고 똑바로 한번 해봐라. 그래, 고개가 왜 자꾸 뒤로 가느냐. 앞으로 좀 약간만 숙여봐라. 뭐 이런 자세, 가슴을 좀 더 좀 펼쳐봐라. 뭐 이런 것들 몇 마디 코칭해서 좀 연습하면은 거의 그런 건 다 교정이 가능합니다. 실제 상황에 대한 연습보다는 답변 내용이 중요합니다. 연습을 10시간 하는 것보다 답변을 5시간 정도 잘 정돈해가고 5시간 연습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연습만 100번, 1000번 한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절대 안 늡니다. 내가 답변을 잘 정돈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연습만 계속 반복한다 해서 실력이 안 납니다. 내용에 대한 준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수업을 위해서입니다. 일단은 뭡니까? 학생들한테 저는 뭐 시험 치느라고 너무 필기 시험 치느라고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제는 공부하기 싫습니다. 그냥 가만히 제가 앉아 있었는데 제가 입만 벌리니까 밥을 떠먹여 주세요. 면접에 합격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세요.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필기 시험도 그렇게 했어야죠. 머리 마루 외웁니까? 면접관이 필기 과목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그냥 반도체 칩 하나 받아가지고 그냥 공부 마루 합니까? 칩 하나 받아 머리에 뇌에 꽂아갖고 가서 그냥 그 칩에서 나오는 데이터 가지고 시험 치면 되죠. 외워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일단 기출문제를 정리하고 모범 답안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 책에 다 정리가 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책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혹시 본인들이 좀 검색도 해보고 국방부 홈페이지도 가보고 또 각 군에 본인이 지원한 군의 홈페이지도 가서 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또 신문 기사도 좀 열람도 해보고 군 관련된 이슈나 트렌드 이런 부분들도 또 연습도 해보고 뭐 찾아봐야 됩니다. 좀 검색도 해보고 그래서 그 중에 관련된 것도 내가 좀 메모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기출문제도 좀 정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훨씬 돕니다. 나에 관련된 질문들, 직업과 직장에 관련된 질문들, 직무에 관련된 질문들, 군이나 군무원에 관련된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 놓으면은 이런 부분들이 노트를 만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면접 노트. 아니 필기시험 주면서도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노트 만든다고요? 요약 공책 만든다고 이랬는데 그런 거 면접도 필요합니다. 면접 노트를 만들어서 내용들을 계속 인성 면접, 예상 질문에서 기출 문제 1번부터 30분까지 그 다음에 예상 문제 1번부터 20분까지 그 다음에 직무 면접 기출 문제 1번부터 20분까지 예상 문제 1번부터 몇 분까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그 밑에 각각의 또 답변들 질문 밑에 내가 답변을 또 다 쓰는 거예요. 30초 정도 내가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정돈한 노트가 필요합니다. 노트가. 그 다음에 모의 면접도 조를 편성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 면접과 같이 질문과 답변을 하고 다른 동료와 면접 답변 태도를 파악해서 보완점을 지적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도움됩니다. 학생들이 강사가 계속 지적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자기들 눈높이에서 지적하고 고쳐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효과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요즘 학생들은 옛날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지적 잘했거든요. 요즘은 서로의 감정을 배려했었는지 지적을 안 하려고 해요. 지적을 안 하려고. 그렇게 면접 연습하는 데는 도움 안 됩니다. 좀 지적해줘야 돼요. 지적해줘야 되고 어떻게 보완했으면 좋은지 조언까지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의에서 그냥 단순하게 어떤 특정 질문에 모범 답안이라고 그런 얘기만 하면 큰 도움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론도 좀 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왜 이런 질문하는 백그라운드 체크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질문하는 의도가 뭔지 이런 질문에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답변해야 좀 더 세련돼 보이고 전문성이 있어 보인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준비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모범 답안이나 자신만의 답안 준비 방법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의 면접도 단순하게 말하기뿐만 아니라 답변의 내용이 적절한지 이런 걸 제가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발언의 태도라든지 제스처를 파악해서 보완을 하거나 기타 질의응답을 철저하게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 면접 수업은 필기시험보다 훨씬 더 좀 더 강사와 학생들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고 열심히 활발하게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학생 따로 강사 따로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배워갈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내가 다른 사람들 안 하는 면접 준비 이제 수업 한번 들어봤다. 면접 내가 연습 한번 해봤다. 이런 걸로는 조금 부족한데 합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좀 인터랙티브하게 계속 서로 교류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보완하는 이런 노력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수업에 일정 부분 그런 것들 지식을 전달하고 방법을 노하우를 전수하고 나서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한 번 정도는 제가 체크하고 확인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면접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냥 제가 열심히 얘기한 거 여러분들 알아서 잘 열심히 수업 듣고 연습해서 알아서 가서 시험 치고 합격하시오. 이렇게 얘기하기는 제가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마음이 부담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가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업으로서 군무원입니다. 왜 하필이면 군대에 있는 공무원을 선택합니까? 군무원을. 그냥 민간에도 좋은 일자리도 많고, 크게 구속되지 않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직업도 많고, 직장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군무원입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반 공무원도 있고. 아까도 제가 좀 처음에도 얘기 드렸듯이 제가 살았던 시대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려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즐기면서 인생을 살려고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그런 세대인데 군무원이라는 그런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서 제가 이 선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군무원으로서 사는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고 이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이 부분에서 행복하고 그렇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 하시면은 정말 면접에서 좋은 점수 받아서 필기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뭐 전행 방법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고요. 업무에 대한 성취감, 군사 안보, 국가 안보에 대해서 내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런 어떤 확신, 의무, 책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업무의 성취감 이런 부분들, 자신에 대한 능력들, 자기개발 가능성, 인생 이막에 어떤 도움되는 거. 지금은 뭐 언제 모르겠지만 60세에 정년퇴직해도 거의 요즘 90세까지 살거든요. 30년입니다. 30년. 여러분들이 지금 25세나 28세 정도 되면은 이 근무하는 것도 30년에서 32년밖에 안 돼요. 32년, 33년밖에 안 돼요. 35년도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실제로 또 퇴직 이후에도 한 30년 정도 더 사는 거죠. 그때 어떻게 살 것이냐. 연금 받으면서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상추도 키우고 닭도 키우면서 살 수도 있겠지만 제 꿈입니다. 제 꿈인데 여러분들 세대사항에 또 30 이후에 2055년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때 뭐 살고자 하는 그런 또 인생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뭐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또 내가 사회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뭐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인생 이막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살아온 인생이 자랑스러워야 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도움이 돼야 되고요. 직장이 생계의 수단이 아니고 내 자아 실현의 장이 돼야 되고 자기 만족의 장이 돼야 되고 업무가 만족스럽고 사회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조직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무원이 이런 조직이구나. 공무원을 하면은 내가 정말 열심히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스스로 확신을 하고 자기 세뇌를 하고 나서 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확신에 찬 어조와 목소리로 면접에서 답변하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99.9%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 성적 이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필기 합격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좋은 노하우를 가르쳐서 시험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필요한 내용들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학원 그 관리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첨삭 관련된 부분 또 직무 인성 면접 기출 문제 그다음에 예상 문제 답변의 적절성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은 제가 충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아직까지 1개월 이상 남아 있지만은 지금부터 긴장을 늦추지 말고 좀 열심히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해서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합격하실 수 있도록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면접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